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민주당이 어대명이었다면 국민의힘은 어대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지 며느리도 모른다. 네.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빅텐트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경선 아닌 경선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합하고 저렇게 통합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갈라진 국민들이 통합될까 이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는 진짜 멀리 가보실 텐데요. 바로 우주로 함께 가보실 어머, 겁니다. 진짜예요? 네, 같이 가보시죠. 네네. 1990년 4월에요.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싶은 인류의 꿈을 담고 날아오른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해로 발사 35주년 맞았는데요. 와. 지난 1년간의 기록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지구의 얼굴도 보고 계십니다. 와. 왼쪽 위는요,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화성의 모습인데 네. 붉은색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가깝게 보니까 색깔이 또 달라 보이는 그런 와. 모습도 있고, 이건 나비 성운이에요. 어머나. 우주의 나비의 날갯짓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예쁜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 중에 하나인데 저게 수많은 별들과 먼지들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선형 팔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네. 왼쪽 하단에 지금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네. 5,200광년 떨어진 장미 성운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세상에. 붉은 어머, 빛으로. 요건가 봐요. 어머나. 그렇습니다. 마치 장미꽃잎처럼 성운들이 늘어선 모양이라고 해서 장미성운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허블나게 멋지네요, 진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와, 있을 망원경인데 여전히 지금도 지상 560km 우주에서 이른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관계자들에 따르면 35년 전에 우주로의 새 창을 열기 위해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 그 가치와 역할이 대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주는 정말 탐험을 할수록 더욱 신비로워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 내 아이 자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남의 아이 자라는 건 쑥쑥 자라는 거 막 느껴진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참 먼 나라, 먼 곳의 남의 아이인데요. 바로 김주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잖아요. 어허. 그런데 정말 키가 많이 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키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머나? 저기가 어디냐면요. 5,000토급 구축함 진수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혜를 대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여성 참가자들은 다 어두운 색 재킷을 입었는데 김주혜만 저렇게 밝은 하얀색 자켓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허. 이게 지난 25일 북한의 남포조선소에서 진행된 5,000토급 해군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 모습인데요. 네. 전용 특별 열차를 이용해서 남포조선소를 이 부녀가 방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조춘룡 담당 비서가 김정은과 김주혜만 있는 특별 열차 칸에 직접 들어가서 진수식이 준비됐습니다라고 완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잘 됐어? 이렇게 짧게 한마디 물은 뒤에 바로 김주혜와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김주혜 혹시 옛날 영상 자료화면 흘려봐요. 그러면 키가 얼마나 컸는가 대박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재문 교수님 보세요. 자 역시 우리 제작진이 누굽니까? 뉴스파 제작진이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을 위해서 딱 준비했는데 2020 자, 화면 왼쪽부터 볼게요. 2022년 11월 저런 키였어요. 작년에 2024년 1월 저 정도였어요. 2025년 4월 진짜 조금 더 컸는데 앞서 그 영상 보면 최재문 교수님 시청자분 또 그러실 거예요. 어디 보자. 그
너무 높은 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뭐 다리 아래쪽으로 막 볼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3년 만에 저렇게 컸다니까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아이들이 크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크거든요. 저보다 금 높은 예. 거 아니야? 금 높은 거 막 그래야 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금을 높은 게 치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2022년도하고는 너무나 비교하면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이만큼 컸다고 하는 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김정은이 계속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지점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군사 훈련이나 군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진수식하고 지금 저것도 해군 구축함 진수식 아닙니까? 이런데 물론 미성년자로 보이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서적으로 저 뭐가 좋아요, 딸한테, 좋아요. 10대한테. 그리고 10대가 볼 때 저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그 여왕처럼 대접을 받는 저런 행동 맞지 않아요? 버릇 나빠지죠, 버릇 나빠져, 어릴 당연히요.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 세습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김주혜한테 잘못된 어떤 마음도 심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군인들이 볼 때도 뭐 저렇게 하긴 하지만 속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딸까지 저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무슨 호화 유람선도 아니고 저게 아니죠. 구축함이라는 게 잠수함 그럼요.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군 장비나 군 관련된 어떤 그 무기들을 시찰하는 데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로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저 상황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뭔 얘기를 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의 수준을 통칭하는 언어는 한마디로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수역이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건설하다는 우리의 해양 전략에는 더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연설 내용이 뭐예요? 선제 공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먼저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연설할 때 화면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딸 김주혜가 옆에 앉아서 듣고 있던데 아무런 혹시 졸고 있었어요? 어떤 반응을 안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전날 김주혜가 흰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진수식 내내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를 지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또 연설도 다 들은 거예요. 옆에서 들었는데 특히 이 부분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대북 핵타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발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했다고 합니다. 뭘 한다고 또 고개 끄덕끄덕해요, 진짜. 그러면서 이 구축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볼 때 김주혜도 김정은 위원장이 팔짱을 딱 끼고 같이 돌아봤고 네. 또 김주혜가 그런 이제 그 가운데 김정은한테 싹 귀옛말을 하니까 김정은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게 무슨 야유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무력 대잠수함을 공격하는 그런 구축함 진수식에 아이를 데려온다는 게 정서적으로 안 좋을 텐데 그러면 혹시 김정은만 자기 딸 데리고 와서 다른 혹시 군 간부들도 데려왔어요? 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 같습니다. 조선 중앙TV는 주요 당, 정, 군 간부들이 이 손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 중에는 김덕훈 당 경제비서 등 주요 간부들이 화면에 잡혔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또한 자녀로 보이는 남녀 아이들과 함께 열차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참 진짜 다른 군 간부들도 자제들 데려왔으니까 최재봉 교수님 평등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애들을 저 진수식 뭐 야유회 소풍 왔어요 지금 피크닉.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해군 모자까지 씌워왔네. 그러니까요. 함정을 진수식 하는데 저런 사람들 데리고 간다.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그냥 자기들끼리 뭐 소풍을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해 파티를 한다거나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군사 장비가 있고 군사 시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또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서적으로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행동이 김정은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저기 데려가면요. 저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달라. 저기에 서 있는 군인 아저씨들 뭐 나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높아.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한테 경례하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소위 이제 소수의 군부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자기들만의 어떤 그 권력을 만들고 그 맞아요. 권력 안에서 서로 권력을 향유하면서 충성심을 높이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저렇게 안 해주면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저런 태도는요 대단히 잘못됐죠. 아하.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향유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네. 있는 것이고 아이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군주국가가 아니고 맞아요.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사님답게 역시 자체적으로 언어 순화해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 상황을 본 북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주가 나오게 되면 김주애는 어린 딸로 전락하죠. 엄마의 딸로. 그리고 이설주가 나오게 되면 시선이 분산이 됐죠. 리설주로. 그리고 리설주 포스트레이디 역할을 지금 김주애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안 나오는 것도 김주애의 이미지 강화, 김주애의 후계자산 강화, 이미지화 이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김주애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선대에 비해서 과속 우상화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이든 어디든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요, 왜 이런 일이, 이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 7시쯤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시간이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요. 한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한 남성이 저렇게 걸어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우측에 서 있죠. 뒤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60대 여성이 저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요. 시민이 차에서 내려서 도와주려고 왔더니 이 남성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일행이 와서 말리니까 저렇게 또 다른 남성한테 덤벼들고 남성이 저렇게 도망가다가 쫓아가니까 뒤에서 쫓아가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꼬여서 넘어진 거예요. 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지금 벽에서 기대더니 어머머머, 아이고, 힘없이 세상에.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저 피해자분 여성분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출근길에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지금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수원역은 안 그래도 유동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KTX도 쓰고요. 아. 지하철이 두 개 노선이 그래요? 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원역에 사람들이 출근 시간 엄청나요. 저 출근 세상에.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출근 시간에 일면식도 어머머, 없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 아이고, 저게 뭐 세상에, 하는 아이고, 겁니까 네.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서 있는 분 세상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난동을 부린 이 출근 시간에 난동을 부려 많은 사람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더 황당합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 취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요. 허허.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버스 안에서도 이미 행패를 부렸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에 내려서 또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린 거죠. 일명식도 없는 시민들을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러서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스는 많은 승객분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만행을 저지른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분하고 충돌은 없었어요. 발바 뜯어가지고 그 손잡이 그 컵걸이 있는 게 부러졌어요. 지금 얘기 듣고도 대체 저 인간이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새벽에 아침 7시에 그것도 만취해가지고 돌아다녀요. 저 할 짓이죠.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이 경찰은 이 30대 남성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30대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다행히 폭행당한 60대 여성은 중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너무 더 화딱지가 나려고 하는 게요. 분통 터지려고 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은요.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 혹시 이러면 다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폭행 사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엄벌에 처하고 있고 심신미약 요건 인정도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출근길 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사건입니다. 심신미약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소 만취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감경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가할 의사를 미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거 정말로 하기도 싫은 상상이지만 저 몹쓸 인간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흉기 이런 게 없었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송구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 몹쓸 인간이 손에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대참사가 출근길에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그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령이 시행된 그 첫날부터도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습니다. 당연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더 심한 행위로 나가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겠지만 처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서 있다가 아무런 잘못 없이 가격을 당하거나 뭐 맨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치는 시민들, 이 무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자꾸 공공장소에서 이런 묻지마,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촘촘한 제도망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있다면 충분히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몹쓸 인간은 지금 구속된 상태요. 앞으로 이제 법의 심판 받겠죠. 법이 정말로 살아있고 눈 부릅뜨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이 몹쓸 인간에 대해서 가벼운 형을 내려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되도록이면 될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저 인간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술만 마시며 언제 무서운 짐승이 될 줄 모르는 어떤 악마가 될지 모르는 저 인간 정말 우리 사회에 좀 격리를 당분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고현정 씨 하면은 뭐 지금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어떤 시절이 허준 변호사 고현정 씨의 어떤 많은 그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을 텐데 어떤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고현정 씨가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은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고현정 씨가 예전에도 여러 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사랑을 표현한 적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 SNS에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네? 완연한 봄, 오래된 것들을 찾아봤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바로 저 사진인데요. 어머나. 저게 굉장히 눈길을 끄는 사진인 게 수영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2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1990년대 20대 초반 고현정 씨 모습이 담겼는데 뽀글뽀글 저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는 또 눈길을 끄는 게 아마 아들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그리움을 꺼내든 고현정 씨의 모습인데요. 네. 수영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저렇게 볼에 입 맞추는 모습이 너무 그립다 하는 걸 보니까 모성애가 진하게 올라오던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지난 26일 날 엊그저께 올렸나 봐요 SNS에.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분명히 물론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지금 아이들과는 뭐 가끔은 보겠지만 뭔가 그 애틋함은 남아있을 건데 왜 유독 지금 이 상황에 저 사진을 올리면서 옛 시절이 그리워라고 추억을 소환하는 걸까요? 이 고현정 씨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어머니로서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현정 씨는 지난 1995년에 정용진 회장과 결혼하면서 20대이내 그것도 톱스타의 자리에서 갑자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슬아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8년 만인 2003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정용진 회장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요? 이후에 자녀들과 따로 지낸 고영진 씨는 그러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향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놔왔는데 지난해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는
아이들과 살이를 같이 하지 않아서 친하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없어진 거니까 채울 수 없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박승배 변호사님 이제 이 글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지만 조금 전 그 소회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게 살이를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살지 않아서 되게 쑥스럽더라.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만나는 면접 교섭권 등으로 만나긴 하나 봐요. 그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자녀와 친하지 않은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친하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그 말인즉슨 좀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끼엄끼엄 봐서. 면접 교섭은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인데 친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서 잘 살고 있고 자신 즉 어머니가 없어도 별다른 흔들림 없이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 교섭을 종종 시행하지만 같이 살고 있을 때만큼 친밀한 감정을 나는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로 인한 그 심리적 괴리감이 상당히 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면접 교섭은 진행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아이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친모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어느 정도 두텁게 교류할 것인지는 아이들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 이 성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과 지금처럼 종종 만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나 혼자만 그 그리움을 앓고 살게 되지는 않을지 나름대로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부지런하더라고요. 굳이 알아봤더니 지금 정용진 회장과 고현정 씨 슬하에 태어났던 일남 일녀 두 자제분은 성인이 됐더라고요. 이제 만 20세가 넘었던데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아이 때는 엄마가 더 그리운 감정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지금 성년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좀 희박해지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엄마인 건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남이 하지 않거나 만남이 적으면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엄마가 맞아요. 예를 들면 엄마는 좀 잠깐만요. 저 문장 지금 보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저는 저 문장이 야 물론 저와는 관련도 없는 분이지만 고현정 씨가 친하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 먹먹하게 좀 다가오네요. 제가 중간에 그렇지. 말씀하세요. 네네. 매스컴에 소개된 바가 있는데 고현정 씨가 이혼할 때 이혼 조건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 교섭권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 성인이 된 이후에 그래요? 개별적으로 SNS를 갖고 있는 자녀와 연락이 돼서 만나고 있는 거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서 그 얘기가 이제는 뭔가 일맥상통해 뭔가 느껴져요. 다가와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세요. 굳이 말하면 몇 년생인지 자제분들이 몇 년생인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10년 넘게 떨어져 얼굴도 못 보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보려고 하니 최진봉 교수님. 네. 그죠? 당연하죠. 뭔가 그 시간의 격차, 단절 그럼요. 그게 오나 봐요, 진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아무리 그러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계속 떨어져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족도 계속 안 만나면요.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차라리 친구처럼 매일 만나는 친구가 가깝지 가족이라도 10년 이상 안 만나보세요. 네. 그러면요. 정이라는 것이 생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느끼는 저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누구든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10년 이상 만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게 됐다? 그러면 옛날의 추억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짧은 기억 속에 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건 지속될 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백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만나도 가족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에게 그런 느낌을 받고 나도 자녀에게 그런 느낌이 된다면 엄청 이건 슬픈 거죠. 그렇죠. 자녀도 물론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을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표현은 제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입니다만 원망이나 아픔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럴 수 엄마의 있어요. 부재에 대한 물론 엄마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모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엄마가 있으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생모가 같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뭐 아쉬움 또는 네네네. 뭐 부재에 대한 어떤 아픔 이런 네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만났는데 관계가 막 좋아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하지 않는 게 이렇게 슬프지 몰랐단 말은 아마 만났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서먹서먹한 그렇겠죠. 거리감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럴 수 돌아와서. 있어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계 평론가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핏줄은 땡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의 특히 어떤 생일 이런 게 다가오면 엄마로서는 더 사무치게 그리울 수 있잖아요. 하필 5월 달에 아들과 딸이 생일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근데 5월 달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인데 5월 달에 아들, 딸의 생일이 겹쳐 있으면 5월 내내 가슴앓이를 하고 굉장히 슬퍼한 것으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현정 씨가 연예계에서 잠정적 은퇴하고 두 아이를 키울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아이와 함께 지나간 그렇게 찬란한 표정, 모성에 가득 찬 표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현정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이게 엄마가 되는 거구나 했는데 또 딸을 낳아 보니까 딸은 또 스르륵 안겼다. 세상에. 아들 딸을 낳는 게 이렇게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입덧도 심하지 않고 몸고생도 하지 않아서 아이를 한 4명쯤 낳고 싶었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동안 못 봤을 때 아이들의 체육대회나 이럴 때 친정엄마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오면 몰래 와서 그걸 바라보고 세상에. 전해졌던 거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고현정 씨여서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늘 그리워했던 더구나 5월이 다가오니까 옛 추억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모성애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제 고현정 씨는 엄마로서의 못다 전했던 마음을 SNS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제분들이 아들 딸들이 이 마음을 전달받았을까요? 혹시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현정 씨가 과거에 신비주의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개인 영상 채널도 만들고 SNS 그 페이지도 만들어서 대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현정 씨가 그러한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자녀들 때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과거에 고현정 씨가 어느 이제 콘텐츠에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거를 잘 봤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콘텐츠에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영상 채널도 만들고 SNS도 개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엄마의 이러한 마음이 그 SNS 같은 걸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고현정 씨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제 자식들과 연결해서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엄마는 그냥 산뜻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멋지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SNS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의 강한 모습 보여주신다면 아마 아들, 딸도 또 기쁘게 생활하지 않을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반가운 이름 이홍열 씨 나왔는데 근데 허준 변호사님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할 일이 살면서 참 많은데요. 미안하다 고맙단 말만 잘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안하다 해야 할 상황에서 주저없이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홍렬 씨는 유독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인데요. 이홍렬 씨 이 말이 특히 그렇게 어려웠다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였냐? 실수로 자기도 몰래 아내 발을 밟았을 때. 그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미안할 일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홍렬 씨가 어느덧 결혼 38년 차인데요. 어머나. 나이도 이른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아내한테 미안하단 말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 계기가 있었는데 잊지 못할 어느 날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오랜만에 근황을 전한 이홍렬 씨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밖에 같이 외출해서 제가 아내한테 그게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뭘 알아? 맞아. 그날은 제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심하게 몰아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 먼저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싹 들어갔는데 방문을 딱 열니까 집사람이 없어요. 저쪽 침대 끝자락에 술병 하나가 외롭게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 뒤쪽으로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못 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혼자 드셨구나.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이제 침대에 올리는데 세상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해서 들어서 이제 올렸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어느 시점에 나이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미안하다는 말이 시점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전 국민에게 사랑꾼으로 각광받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영렬 씨보다 7살 연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이 이영렬 씨가 신인 개그맨 시절이고 아내가 고3으로서 신문사 실습을 오게 된 때라고 진짜요? 합니다. 이영렬 씨가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내를 이영렬 씨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내가 여전히 같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날 이영렬 씨는 아내를 다시 만나자마자 손이 휴대전화 진동 오듯이 심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심하게 떨렸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이영렬 씨가 이영렬 쇼로 한창 잘 나가던 때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 남겨놓고 혼자 와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좀 특이하네요.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 홀로 남은 게 아니라 아내분과 아이를 미국에 남겨놓고 한국으로 혈혈 단신 왔다. 그러니까 이영렬 씨가 이영렬 씨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일단 갔는데 가면 이제 같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내가 계속 남아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런 마음 들죠, 미국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까지 미국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러기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돈 부지런히 벌어야 될 텐데. 그렇죠.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줘서 아내와 아이들 3사람의 학비와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본인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골이 휘어졌겠다. 그렇죠.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큰 감동을 받았대요,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생 잘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부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영렬 씨는 과연 아내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살까요? 많이 하겠죠. 네, 많이 하겠죠.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아니 미안하단 말을 평생 안 한다잖아요. 이제 와서 한다는 거 아니고. 아니 나이가 많고 적고가 미안한 말을 하고 안 하고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아내분한테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배 변호사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아니 아내한테 왜 미안하다고 정말 감사의 사랑의 이 표현을 못해. 근데 지금 아내분한테는 그렇게 표현 못하는 이영렬 씨가 이분한테는 아주 잘 한다는데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저런 게 아내분 입장에 속상한 거예요. 아니 후배들한테는 감사한 말을 잘도 하면서 근데 또 놀라운 게 칠순자 와 동안이시네요 진짜. 정말 동안이시고 이제 그리고 개그맨 코미디언들 사이에서
선배를 챙기고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유난히 더 강하기도 합니다. 선후배 이른바 문화가. 군기가 세요, 거기도? 군기가 세기도 하고 선배를 많이 또 챙겨드리기도 하고 후배를 많이 또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네. 후배들이 저렇게 또 이용렬이라는 전설적인 선배를 저렇게 그렇죠. 챙기는 네.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후배들한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인한테는 왜 그 쉬운 말을 못하는지. 그러니까요. 아까 부인이 쓰러져 있는데 내가 들고 옮기려다가 너 세상 무겁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지 그런 않으려면 표현도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이러지 않으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는 뜻인가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후배들한테 남들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본인의 부인한테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 보니까요, 유인계 평론가님, 이홍렬 씨는 뭐 이 나이에 비해 동안인 것도 놀랍지만 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우리 코미디계의 산 역사네요, 진짜. 그렇죠. 그 역사를 제가 보고 자랐답니다. 아, 그러네요. 수많은 코너를 만들어갖고 뭐 이마령 쌤이랑 같이 무슨 헌욱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 요리 프로라고 그죠? 참 고개 돌아만 맞고. 네, 이것도 그렇죠.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이용렬 씨를 남자보다 할머니로 기억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기곡산장에 기곡산장, 네. 할머니로 나왔고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처럼 뭐 필요한 거 없음? 없어? 네, 없음 말고 있으면 말하랑 맞아요. 깨롱깨롱 하고 예. 그래서 기곡산장 귀여운 할머니가 이제 1954년생이니까 만 71살이 되셨어요. 지금 또 새롭게 70대를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인에게. 네. 야, 정말로 이 아내분의 사랑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랑을 시청자분들께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제 뒷목 잡으실 준비 다 하셔야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지난 21일 새벽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허. 이제 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한 차량을 뒤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차량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아주 우스운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짓을 벌였는지 네.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반도 크지, 네네. 그 한 차량이 네. 아파트 차단기 앞에서 멈춰 섭니다. 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경찰 순찰차가 바로 뒤로 이제 따라갔는데 아이, 도관에 던지네, 그때 뭐. 운전석으로 가서 네. 창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머머. 그러더니 갑자기 차단기를 들이받고 어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딜 도망가? 경찰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이고. 그 저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장 차량을 긁으면서 야. 저렇게 멈춰 서고 곧바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네. 얼마나 다급했던지 미끄러지면서 휴대전화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데 네. 저렇게 막 도주를 하면서 지하 설비실로 몸을 감췄습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무슨 저 야산 들판으로 도망갔으면 뭐 혹시라도 잡힐 때 애를 먹겠지만 아니 저 지하 서비스를 뭐 도관에 든지네요 뭐. 도관에 든진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네?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숨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도관에 든 쥐는 역시 잡혔습니다. 어허. 일단 경찰이요 곧바로 이 운전자를 뒤쫓았습니다. 네. 운전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친 것을 안 경찰이 바로 출입구부터 일단 봉쇄를 했어요. 그 다음에 CCTV로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설비실로 도주한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잡혔을지 이 운전자가 도관에서도 특히 어느 통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디에 숨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이거 보시죠.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운전자 행방을 알게 된 경찰이 혹시 모를 피습에 대비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에 숨어든 지하 설비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유, 긴장되네요. 경찰과 운전자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이어지는 순간인데요. 지금 여러 곳을 찾고 있죠. 그런데 설비실 안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경찰한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운전자 발견된 곳 바로 저 쓰레기통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분들이 나와요 하기 전까지는 진짜 영상을 보면 뭔가 긴장되고 숨 막히는 순간에서 혹시라도 저기서 뭐가
막 흉기 들고 뛰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 진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찰도 그 순간에는 만반의 채비를 갖춰야 합니다. 상당한 긴장되는 순간이 일정 부분 지속되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따라서 지하 설비실로 들어간 경찰, 처음에는 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설마 쓰레기통 안에 사람이 숨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운전자는 체포되었고 경찰은 체포 직후에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30대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펌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 남성 무면허 운전도 하고 있었고 무려 전과 22범으로 밝혀져서 뭐라고요?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함은 물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또 지금 법률가이시지만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아니 물론 전과 22범 중에도 뭐 이 흉악범죄 그런 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과 22범이 대한민국에 활보를 하고 다녀요? 전 아마 시청자분들 너무 기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통상 전과를 일컬을 때는 그 횟수보다는 시기별로 일컫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일 기간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의 판결을 받았다면 전과 1범으로 측정하기 마련인데 전과 22범의 30대 운전자라면 아마 10대 후반부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0대 전과 22범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다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불량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과로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그 전과가 처음에는 경미했을지 모르나 갱생하지 못한 채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결국 전과가 쌓이고 쌓여서 30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2범 전과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떠한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반성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잡혔을 때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무면허였잖아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무면허된 게 그것도 음주운전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보통 북새통 이름에서 오픈런 하면 유명한 맛집이거나 한정판 상품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생각하기 그렇죠.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아닙니다. 휴대전화 매장에 저렇게 긴 줄이 늘어섰다는데 최신 휴대전화를 사려는 것 아닙니다. 유심칩을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건데요. 최근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랬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측에서 선제적으로 무려 2,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8일에 해킹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19일에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오늘부터 무상 교체가 실시가 됐는데 문제는 아침 10시부터 무상 교체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용자들이 무려 2,3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몰려들면서 저렇게 길게 줄도 늘어서고 빠르게 바꾸지를 못해서 큰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7시, 6시부터 줄 선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물량이요. 100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00만 명의 유심을 한 사람당 하나만 교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교체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오프라인에 이렇게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를 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100만 명대까지 봤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심 교체, 그 유심칩 여러분 휴대전화 같은 데 넣는 거 아시죠? 요만하게 생긴 거. 그거 교체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줄 서셨던 분들은 얼마나 분통 터졌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죠, 한마디로 뭐 정보망이라는 건 언제든지 뭐 뚫릴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IT 당국에서 이런 일은 좀 상상을 안 했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죠.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타인에게 노출이 되는 거니까 사실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도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은 이제 로밍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유심 보호 기능도 못 쓴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고려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분들은 뭐 기능 뭐 그런 것도 해킹 그런 걸 염려하시는 분이고 실제 오늘 줄 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 많아요. 저 줄 서려고 아침 6시부터 대기하고 4시간 넘게 했는데 앞에 딱 순서가 끊겼대요. 네, 오늘은 150명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난 6시부터 왔는데 그런 분이 엄청 많다는 거 지금 저쪽 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매장에 지금 그런 분 분통 터지는 거야. 그럼 내일 또 오란 얘기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최재원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내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휴대전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신분증도 심지어 들어있고 여권도 들어있고요. 은행 계좌도 전부 지금 여기 휴대전화로 하잖아요. 이게 만약 해킹이 돼서 자기 비밀번호 이거 다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물론 이 사건이 실제로 이 유심 관련된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60대 남성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알뜰폰이 개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SK 고객이었는데 자기 전화에 갑자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먹통이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갔죠. 대리점 찾아갔더니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거 이미 계약 해지가 됐고 KT에 가서 어머나? 알뜰폰이 하나 만들어줬고 어머나? 그 알뜰폰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머나? 은행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어머, 세상에.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렇죠, 네네. SKT의 유심 때문에 문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전화에 갑자기 먹통에서 찾아간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인 거예요. 네. 유심히 만약에 뭐 해킹이 돼가지고 정보가 나가서 이것 때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SKT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쨌든 수량을 더 확보하든지 더 연장근무 하든지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벽부터 멀리서 오신 분들 불편을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